안녕하세요. 책방 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입니다. 제목이 좀 거창하죠? 하버드대에서 무수히 배출해낸 성공 인사와 시대의 거물들,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런 사람들. 우리도 그들처럼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은 나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들을 지탱하는 힘, 능력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이 책에서는 이를 하버드 정신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나가는 하버드대 출신들의 성공 노하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자인 수리는 하버드대 교수이자 베스트셀러 작가고요. 세계 500대 기업의 경영 자문 및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를 때 목차를 먼저 살펴보는데요. 목차를 보면 이 책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대략 알 수 있죠.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의 목차를 살펴보면 총 10개의 큰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성격은 자아실현의 기반, 성공을 부르는 자신감, 좌절 속에서 이루어지는 변화,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라, 잠자고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라, 열정 가득한 삶을 살아라, 나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라, 행동하라 바로 지금, 자제력을 키워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라, 일은 자아를 실현할 최고의 무대다, 이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 안에 소챕터들이 6개씩 들어있고요. 각 챕터들은 유명 인사들의 에피소드나 그들의 명언, 이야기들을 짧게 소개하고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로 진행됩니다. 하버드대의 졸업식에서 명사가 나와서 축사나 강연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간혹 화제가 되기도 하고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기도 하잖아요. 이 책에도 그런 에피소드들이 들어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졸업식에서 또는 매주 하던 조회 시간에 인생에 대한 조언이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왜 듣지 못했을까? 하긴 그때 그 시절에는 그저 이 시간이 빨리 끝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고 귀 기울여 듣지 않아서 주옥 같은 명언들을 내가 놓친 것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잔소리라고 느끼지 않고 귀 기울여 들었더라면 지금의 나는 조금 다르게 살고 있었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조금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책,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남다른 개성을 잃지 마라. 어떤 이가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 윌리엄 제임스에게 물었다. 하버드대의 교육 방식 중에 가장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윌리엄 제임스는 대답했다. 학생들이 독자적인 의견을 가지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입니다. 만약 언젠가 학교가 학생들을 단조롭고 획일적인 틀에 가두려고 한다면 하버드대의 명성이 닿을 날도 머지 않았다는 뜻이겠지요. 사람을 모두 똑같이 정의할 수는 없지만 하버드대의 대다수 학생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남다른 개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개성이란 무엇일까? 사전에서는 주도형 성격의 지표이기도 한 개성을 일정한 사회 환경과 교육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한 사람의 고유 특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타인과는 다른 특징, 즉 독특한 성격적 매력이 곧 개성이며, 개성은 한 사람의 언행이나 말투, 사람과 사물, 그리고 사건을 대하는 모습 등에서 표출된다. 개성은 하버드대가 가장 중시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학과 성적이 그리 높지 않더라도 뚜렷한 개성을 지니고 있다면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하버드대에서는 개성을 사람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한마디로 그들이 원하는 인재상은 개성 있는 학생이다. 그렇다면 하버드대는 왜 이처럼 개성을 중시할까? 자아가 태어나는 토대가 바로 자기이기 때문이다. 자기는 자아가 의식하지 못하는 자신의 잠재성으로 자아가 의식적으로 가능성의 영역을 탐색할 때만 자기가 발견되고 실현된다. 따라서 갇혀있던 나를 넘어 진정한 나로 사는 사람이야말로 끊임없이 자기를 가다듬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고 진정한 성장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개성 있는 자아를 실현하는 것. 이는 하버드대 출신들이 추구하는 바이자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문제는 노력한다고 해서 모두 평범함을 벗어 던질 수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왜일까? 차별화된 사고력의 부재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이유는 아마도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려는 마음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생존을 위해 또는 경쟁의 치열함 때문에 조금씩 자신을 바꿔 일반화된 패턴에 구속하고 있지는 않은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개성을 잃어간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개성을 잃으면 자아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고 자아를 잃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어려서부터 서예를 좋아하던 한 소년이 있었다. 이 소년은 9세 때 일본 청소년 서예전에 작품을 출품했는데 이때 출품한 4점의 작품이 개인 소장용으로 총 1,400만 엔에 판매되며 화제를 모았다. 당시 일본의 유명 서예가 오다 손부는 이 소년이 장차 일본의 서예계를 빛낼 신성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후 서예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활발히 활동하는 서예가 중 소년의 이름은 없었다. 도대체 소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알고 보니 신동소리를 듣던 이 소년은 왕희지의 서법에 심취해 열심히 일을 연습했다고 한다. 그 결과 진짜 왕희지의 작품으로 보일 정도로 유사하게 필체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정작 그의 개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었고 아무런 특색도 창의성도 찾아볼 수 없는 그의 작품은 자연스레 다른 사람의 작품에 묻혔던 것이다. 남다른 개성은 곧 자신 특유의 상징이 되어 완전한 자아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 속에서 빛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고금을 막론하고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 자신만의 개성을 고수하며 관행이나 풍습에 과감히 도전하지 않았던가. 많은 하버드생 학생이 존경할 만한 성공 인사로 손꼽는 스티브 잡스만 해도 그렇다. 잡스는 누가 봐도 개성이 강했고 그의 뚜렷한 개성은 그가 자아를 실현하고 성공을 거머쥘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유년 시절 스티브 잡스는 사고뭉치였다. 똑똑한 머리로 공부보다는 장난을 치는데 더 관심이 많아 선생님은 물론 그의 부모까지도 걱정할 정도였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도 그는 대학에 진학할 생각이 없었다. 그의 부모가 그런 그를 설득해 결국 대학에 진학은 했지만 그가 선택한 곳은 버클리처럼 학비가 비교적 싼 공립대학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스탠퍼드 대학교도 아닌 사립대학교 리드 칼리지였다. 이유는 간단했다. 버클리나 스탠퍼드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자기가 그곳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도 자신이 원하는 바가 그곳에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는 대학에 진학한다면 스탠퍼드보다는 더 예술적이고 재미있는 학교에 다니길 원했다. 그런 의미에서 리드 칼리지는 개방적인 학풍으로 이름난 곳으로 각종 유행과 반항 사상의 발원지이자 집산지였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이곳에서의 배움을 통해 틀에 박힌 컴퓨터 디자인의 예술적 감각을 불어넣을 힘을 키웠고 그 결과 아이콘의 색깔부터 라디안의 설정, 폰트의 경사각 등까지 디테일 하나하나가 모두 획기적인 제품을 선보일 수 있었다. 스티브 잡스의 또 다른 성격적 특징을 꼽자면 독단과 독선이다. 내 일을 내가 알아서 한다 라는 주의였던 그는 무리와 어울리기보다는 자기만의 방식대로 행동하고 타인을 통제하길 좋아했다. 그 탓에 그는 사람들과 치열하게 언쟁을 벌이는 일이 잦았고 직원들에게도 독서를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경영 스타일로 직원들과 이사회의 강력한 불만을 산 그는 결국 1985년 애플에서 쫓겨났다. 훗날 그는 당시의 사건이 자신에게도 꽤나 충격이었다며 이렇게 말한 바 있다. 강력한 어퍼컷을 맞고 저 멀리 나가 떨어진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뛰어난 능력 덕분에 1997년 다시 애플로 복귀했지만 그는 여전히 타인에게 구애받지 않고 자신만의 판단을 믿었다. 독특한 개성을 지녀야만 혁신을 이끌 수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직원들이 시간이 있든 없든 그는 머릿속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개발팀 직원을 불러 모아 자신의 생각을 전달해야 직성이 풀렸다. 직원들의 원망이 자제한 중에도 그는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는 일들을 뚝심 있게 해나가며 애플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었다. 성공은 소수의 게임입니다. 2005년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특별 강연에서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다. 통속적인 견해나 도그마에 빠지지 마십시오. 타인의 견해가 여러분의 내면의 목소리를 삼키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용기, 영감을 따르는 용기를 내는 일임을 명심하십시오. 남다른 개성을 지녀야 독보적인 자아를 만들 수 있다. 당신의 개성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과연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 종이 한 장을 꺼내 자신의 답을 적어보자. 자신의 답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거나 아예 답을 쓰지 못했다면 이는 어떻게 자신의 개성을 만들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는 뜻이다. 남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 남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성공을 거두기 전까지 무수히 많은 의혹에 시달린다는 점이다. 그러니 행여 누군가 당신에게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더라도 겁내지 마라. 주변 사람들의 배척은 당신이 곧 성공을 거둘지도 모른다는 지표이니까 말이다. 기억하라. 진짜 개성을 지닌 사람은 절대 타인의 의혹과 비웃음에 의기소침해지거나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다. 실수는 허물이 될 수도 있지만 나를 완성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의 교수로 초빙되었을 때의 일이다. 관리인이 그에게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책상이나 탁자, 의자, 그리고 종이와 펜만 있으면 됩니다. 아참, 그리고 커다란 휴지통도요. 커다란 휴지통이요? 큰 휴지통을 원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관리인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다. 아인슈타인은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잘못한 것들을 몽땅 다 버릴 수 있어야 하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저지른다. 생각해보라. 자신의 주장이나 행동에 조금의 어긋남도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이며 나는 말실수조차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맹세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몇이나 될까?
그런데 모두가 저지를 수 있는 실수 또는 잘못에 대해 우리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곤 한다. 남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고치길 바라지만 막상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면 온갖 핑계를 대며 발뺌하거나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당신은 어땠는가? 고의가 아니었어. 원래 이렇게 될 게 아닌데 이게 다 다른 부서에서 신경을 덜 쓴 탓이야. 난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야. 내 잘못이 아니라고. 이런 변명을 늘어놓지는 않았는가. 적당한 변명거리를 찾아 자신을 변호하면 잘못을 덮고 그 책임을 완전히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는 100% 오산이다. 하버드대의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잘못을 했다면 용감하게 책임을 지십시오. 이는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할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무조건 잘못을 숨기려고 하거나 빠져나갈 이유를 찾는 데만 급급하다 보면 결국 여러분이 저지른 그 잘못이 여러분의 발목을 올가매어 성공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늦추게 할 것입니다. 한 화장품 판매업체 대표가 의류 인터넷 쇼핑몰로 업종을 전환하려 하자 그의 비서는 그를 설득하며 말했다. 의류 인터넷 쇼핑몰 사업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잘 나간다는 회사들도 요즘엔 살아남기 어렵다며 아우성인데 경험 없이 무모하게 뛰어드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자 대표는 가슴팍을 치며 말했다. 경험 없는 게 어때서? 내가 화장품 업계에 처음 발을 들여놨을 때도 경험이 없긴 마찬가지였다고. 하지만 경험 없이도 이렇게 해냈잖아. 그는 한사코 고집을 부렸고 결국 업종을 변경했다. 그리고 1년 후 이렇다 할 경쟁력이 없던 회사는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게 되었다. 직원들의 월급도 제때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회사에 더 이상 미래가 없음을 직감한 직원 일부가 하나둘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다. 이때 비서는 다시금 대표에게 제안을 했다. 인터넷 쇼핑몰 업체가 전반적으로 불황에 시달리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업종으로 다시 전환하는 것이 어떨까요? 화장품 판매업으로 전환하면 분명 적자를 만회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표는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기는커녕 여전히 고집을 피우며 말했다. 불경기도 한때야. 이 시기가 지나면 분명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사실 대표는 회사의 재무 상황이 이미 더 나빠질 수 없을 정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비서의 설득에 귀를 닫고 자신의 결정을 고집했다. 회사 직원들이 행여 자신을 비웃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의 의류 인터넷 쇼핑몰은 치열한 경쟁에 밀려 지지부진한 매출을 이어갔고 1년 후 끝내 빚더미에 앉으며 파산을 선언했다. 대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면 이렇게까지 큰 손실을 낳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고집만 부렸고 이는 결국 큰 손해로 돌아왔다. 사실 진짜 무서워해야 할 일은 잘못을 저지르는 자체가 아니라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만회하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잘못은 대체 뭘 의미할까? 하버드대에서는 실수가 너의 허물이 될 수도 있지만 너를 완성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 라는 명언으로 잘못을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하버드대 출신들에게 잘못은 무지나 무능의 결과물이 아니라 귀한 인생 경험이다. 잘못을 해야 자신에게 진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마음속 깊이 그 교훈을 아로새겨
더 이상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비로소 자아 실현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실제로 하버드대 학자들이 단연간 성공 인사들을 연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성공에 꼭 필요한 세 가지 중 하나는 재능이요. 다른 하나는 기회이며 마지막 하나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었다. 하버드대 재학 시절 성적이 그리 뛰어난 편이 아니었던 케네디 전 대통령은 시험 중 부정행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이는 케네디의 인생의 오점이자 흑역사였다. 훗날 케네디는 정계에 진출해 대통령 후보자로 대선을 치르게 되었다. 당시 케네디의 경쟁 상대는 그를 물리치기 위해 그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케네디의 흑역사가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정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 사건으로 케네디의 앞날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어쩌면 그의 정치 인생이 그대로 끝날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케네디는 끝내 하버드 정신을 욕보이지 않았다. 그는 매우 솔직하게 당시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말했다. 지난날 제가 저지른 잘못으로 여러분을 실망시켜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일은 확실히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다만 그 일을 통해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잔꾀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어쩌면 저는 지금처럼 실속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 케네디는 이미지에 타격을 입기는커녕 오히려 판세를 뒤엎어 순조롭게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자신의 잘못을 용감하게 인정하는 행동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전제가 깔려 있다. 첫째, 당사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있고 이를 숨기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지금 그 사람의 마음에는 거리낄 것도 숨길 것도 없다는 의미이다. 둘째, 지난날의 잘못은 그 사람의 치욕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귀중한 경험이며 다른 사람과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길 원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니 이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사람에게 무슨 공격을 할 수 있었겠는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없다. 기나긴 인생길에서 자신만의 사업을 일구려면 무엇보다도 생활에서 얻은 지혜, 즉 끊임없이 실수를 줄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버드대에 가면 볼 수 있는 격언이다. 케네디는 바로 이러한 지혜를 지녔기에 대중의 칭송을 받았고 대선에서도 승리를 거두었다. 완벽을 기하는 과정이란 사실 무수히 많은 실수와 잘못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말하며 그 과정 속에서 실수를 없앴을 때 비로소 위로 올라가는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 잘못을 저질렀다면 핑계를 대려 급급해 하지도 난 바보야, 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자책하며 전전긍긍 하지도 마라.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며 자신이 정말 바보라고 믿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긴장을 떨치고 에몬스 징크스에서 벗어나라. 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바늘귀에 실을 꿰려고 정신을 집중할수록 그리고 더 빨리 꿰려고 서두를수록 손이 떨려 실을 꿰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런저런 방법을 모색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니 실은 생각보다 훨씬 쉽게 바늘귀를 통과했다. 이처럼 마음을 먹고 무언가를 하려 할 때 갑자기 긴장되고 손이 떨리는 현상을 목적성 떨림이라고 한다. 시험 또는 면접을 볼 때 당신은 쉽게 긴장하는 편인가? 긴장은 누구나가 경험하는 감정으로
우리의 반응을 가속화하고 동작을 민첩하게 만들어 일 처리의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많이 긴장할수록 좋다고는 말할 수 없다. 지나친 긴장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사고 회로는 큰 간섭을 받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제어하기 어려워지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 평소답지 않은 행동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에몬스 징크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2004년 8월 22일 아테네 마르코폴로 사격장에서 50m 소총 3자세 결선이 치러졌다.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금메달의 주인은 거의 확실한 듯 했다. 미국 대표 선수 매튜 에몬스가 줄곧 선두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마지막 한 발을 1점에만 맞춰도 우승은 그의 차지였는데 이는 사격 명수인 그에게 손바닥 뒤집기만큼이나 쉬운 일이었다. 그런데 그가 총을 들어 조준을 하고 발사한 순간 경기장과 TV 앞에 있던 관중은 모두 놀라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다. 그의 마지막 한 발이 옆에 있던 3번 선수의 관역을 관통한 것이다. 결국 그의 마지막 한 발은 0점 처리가 되었고 그는 눈앞에서 금메달을 놓치고 말았다. 그러나 그의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2008년 8월 17일 베이징 올림픽 50m 소총 3자세 결선에서도 에몬스는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 2위와 약 4점 차이였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 한 발을 6.7점만 맞춰도 우승은 그의 차지였다. 하지만 그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그의 마지막 한 발은 4.4점을 기록했다. 이 한 발로 1위에서 4위로 전락한 그는 또 한 번 눈앞에서 금메달을 놓치는 아픔을 맛보았다. 같은 종목의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자 해설자는 유감스럽다는 듯 말했다. 때로는 놀라울 만큼 비슷한 역사가 존재하기도 하지요. 에몬스가 올림픽 결선에서 연이은 실수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그 답을 알 수 있다. 바로 지나친 긴장감 때문이었다. 금메달을 향한 강한 열망으로 너무 긴장하는 바람에 자신의 평균 기량도 발휘하지 못하고 성공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만 것이다. 심리학 전문가들은 이를 가리켜 에몬스 징크스라고 말하는데 성공을 향한 지나친 갈망으로 긴장감이 생겨 중요한 순간에 실수를 저지름을 뜻한다. 당신에게도 에몬스 징크스가 나타난 적 있는가? 예를 들어 시험을 보다 예전에 틀렸던 문제를 발견하고 반드시 정답을 맞히겠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예전과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든지 무대에 오르기 전 분명 열심히 대사를 외웠는데 무대에 오르자마자 새까맣게 잊어버렸다든지 고객과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실수 없이 일을 처리하려 했지만 신경을 쓸수록 실수를 연발했다든지 하는 경험 말이다. 하버드대에서는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결과에 대한 사서 걱정이라고 말한다. 잘못할까봐, 다른 사람에게 웃음거리가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우리의 성공을 가로막습니다. 즉, 성공하고 싶다면 침착하고 차분한 마음가짐을 유지할 필요가 있지요. 변화에도 놀라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면 더 이상 긴장감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급진적이지도 태만하지도 않은 태도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간다면 분명 그에 따른 성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과도한 긴장감을 예방하고 또 극복할 수 있을까? 방법은 간단하다. 에몬스 징크스가 발생할 것 같다면 성공에 대한 지나친 갈망을 거두고 초조함과 긴장감을 풀어 눈앞에 놓인 상황에만 집중하면 된다.
영국의 유명 물리학자 겸 연설가 마이클 패러데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당초 마이클 패러데이의 강연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오히려 엉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연단에만 오르면 긴장감과 불안감이 엄습해 할 말을 잊어버리는가 하면 혀가 꼬이기 일쑤라 그는 항상 얼굴이 홍당무가 된 채 연단에서 내려와야 했다. 온 마음을 다해 훌륭한 연설가가 되길 바랐던 게 오히려 독이 된 셈이었다. 당시 그는 오로지 어떻게 하면 청중의 갈채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고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려면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강박이 있었다. 그런 탓에 긴장감은 더욱 커졌고 커진 긴장감의 크기만큼 실수도 잦았던 것이다. 훗날 자신을 바꾸기로 결심한 그는 자신을 다독이며 말했다. 긴장할 것 없어. 나는 강연을 하러 온 거야. 청중에게 진리를 알리러 온 거라고. 단지 청중이 내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난 목적을 달성한 거야. 그러고는 덧붙여 말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의 이 말은 청중을 무시하는 뜻이 아니라 청중이 자신의 실수나 문제점을 알아낼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였다. 강연을 하다 혹시 막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안심하고 강연을 이어가라는 나름의 격려였던 셈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그는 온전히 강연에만 정신을 집중했다. 청중의 반응에 신경 쓸 겨를이 없으니 편안하게 마음속의 부담과 긴장도 덜어낼 수 있었다. 연단에 선 그는 매우 자연스럽게 강연을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청중과 눈빛도 교환했다. 마치 친구와 수다를 떨듯 했더니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그 후 사람들이 그에게 성공적인 강연 비법을 물을 때면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자신을 충분히 보여주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지나치게 긴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완전히 자신의 마음을 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강연을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연설가가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지나치게 긴장한 나머지 자신의 진짜 실력조차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마이클 패러데이는 마음을 가다듬어 긴장감을 덜어내는 데 성공했고 그렇게 에몬스 징크스를 넘어서 자아를 실현했다. 당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과도한 긴장감이 당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긴장감을 떨쳐낼 수 있을까? 먼저 편안한 마음을 가져라. 마음을 가다듬어 자신의 장점을 찾아내고 신념을 세워라. 다른 일로 집중력을 분산시켜 긴장감을 완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거울을 마주보고 큰 소리로 긴장하지 말자, 뭐든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해보거나 친구들과 모여 담소를 나누고 간단한 몸풀기 동작을 취하는 것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 책임의 무게, 그 뒤에는 성장이 있다. 책임에 대해 사람들은 저마다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 미국 전 대통령 루즈벨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좋은 국민으로 살아가려면 그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모든 일에 기꺼이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미국의 축구왕 제이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다. 때론 책임이 사람을 질리게도 만들지만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겁쟁이의 영락없는 퇴물이 될 뿐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작가 콜터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에서 추구해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책임이란 무엇인가? 하버드대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책임은 일종의 직책이며
의무이며 한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라고 가르친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남에게 전가할 수 없는 책임이 주어진다. 가정에 대한 책임과 일에 대한 책임, 사회와 생명에 대한 책임 등이 바로 그것이다. 언제든 당신은 자각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해리포터의 작가 J.K. 롤링은 2008년 하버드대 졸업 강연에서 고대 로마의 명언을 인용했다. 인생은 하나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관건은 길이가 아니라 흥미로운가입니다. 어떻게 해야 흥미로울 수 있을까? 그녀가 조언한 것은 다름 아닌 책임을 지라는 것이었다. 여러분의 지혜와 힘든 일을 이겨내는 능력,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교육은 모두 여러분에게 독특한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하버드대는 왜 이처럼 책임을 중시할까? 책임감이 클수록 자아실현을 할 확률이 커지기 때문이다. 영국 전 총리 윈스턴 처칠의 말처럼 위대함의 대가는 책임이다. 한 화물선이 하얗고 회항을 하다 돌연 거대한 폭풍을 만났다. 사람들은 모두 당황해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바로 이 위기의 순간 선장은 과감하게 명령을 내렸다. 모든 화물칸을 열어 즉시 그 안에 물을 부어라. 화물칸에 물을 부으라니 선원들은 놀라서 어리둥절했다. 안 그래도 위험한데 왜 배에 물을 채우라고 하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요. 문제를 더 키우는 일이 아닌가. 그야말로 자살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에 선장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거목이 폭풍 위에 쓰러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폭풍에 쓰러지는 것은 토대가 없는 작은 나무들이라네. 선원들은 반신반의하며 선장의 말을 따랐다. 그 결과 폭풍에 거대한 파도가 여전히 휘몰아쳤지만 화물칸 안에 물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화물선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 더 이상 폭풍의 습격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선원들은 모두 한숨을 돌리며 저마다 선장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가르침을 구했다. 선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빈 나무통은 바람에 쉽게 뒤집어지지만 물을 가득 채우면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지. 마찬가지로 빈 배가 가장 위험하다네. 물을 채워 무게를 늘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 사실 사람이라고 뭐가 다르겠는가. 사람이 빈 배처럼 아무런 책임을 짊어지고 있지 않다면 인생의 비바람에 철저히 넘어지고 말 것이다. 마음속에 무거운 책임감을 지고 있어야 안정된 걸음걸이를 연마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질 수 있는 책임은 물론이요. 사람이 질 수 없는 책임도 나는 질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거의 모든 사람이 하버드대 졸업자를 부러워한다. 그들은 대부분 세계 인류 대기업에 입사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에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무한한 호사를 누리며 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바로 그들이 자각적으로 책임을 지고 지속적으로 열심히 할 일을 한다는 점이다. 전심전력으로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언제나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 책임을 진다. 한 성공한 기업가가 한때 사업 부진을 겪은 적이 있었다. 누군가가 그에게 어떻게 좌절 앞에 용기를 내 앞으로 나아가 반전을 맞이할 수 있었느냐고 물었다. 회사가 전에 없는 위기에 처했을 때 저는 뭐가 두려움인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 자신의 지혜와 용기로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제 뒤에는 수많은 직원이 있고 제가 위축됨으로써 모두가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절대 넘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 책임이니 책임을 다해야 했습니다. 더 강해지고 단단해져야만 했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해를 피하려 한다. 그런데 책임을 지다 보면 무엇인가를 내놓아야 하고 심지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내놓아야 할 때도 있다. 따라서 책임은 자율성이 따라야 하며 양심에서 우러나는 외침이다. 빌 게이츠는 항상 자신의 직원들에게 말했다. 사람은 위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책임감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자기 명의의 거액의 자산은 거대한 권리인 동시에 막대한 의무이기도 하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그는 자선 사업에 뛰어들어 아프리카의 빈곤과 가뭄, 물 부족 문제, 질병 해결에 애썼다. 또한 580억 달러에 육박하는 자신의 전 재산을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기부했다. 자신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빌 게이츠는 말했다. 100만 달러가 넘는 재산도 모두 사회에 환원해야 할 책임입니다. 자선 사업을 통해 저는 그동안의 목적을 실현했습니다. 인류의 진보와 발전을 위해 공헌하겠다는 그 목적 말이지요. 하버드대 졸업식 강연에서 빌 게이츠는 이렇게 언급했다. 수백만 아이들이 현재 생사를 넘나드는 고비에 처해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있다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어린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치료 가능한 아이 수백만이 허무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세계가 그들을 구할 치료약 개발과 보급에 우선권을 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생명에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면 단돈 1달러에 어떤 생명은 구제를 받지만 또 다른 생명은 포기되는 현실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빌 게이츠의 이 이야기는 사람들을 일깨웠고 그의 행보는 세상의 찬사를 받았다. 오로지 불행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세상의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가산을 털어 직접 발로 뛴 것이야말로 막중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진정한 세계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바람은 빌 게이츠의 두 번째 사업이었고 이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보다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그는 분명 계속해서 눈부신 성과를 달성해 나갈 것이다. 인생에 절대적인 공평함이란 없다. 인생이라는 저울에서 당신에게 올려진 것이 많다면 그만큼 더 많은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공평합니다. 다른 사람이 위풍당당하다고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무슨 책임을 질 수 있지? 기억하라. 책임에는 부담과 대가가 따르고 그 뒤에는 성장과 성숙 그리고 성공이 기다린다는 것을. 그렇기에 모든 일은 책임질 만한 가치가 있다. 책을 읽고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체크해 두었다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들려드리는데요. 오늘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를 읽으면서 사실 제가 가장 놀랐던 대목은 케네디 대통령에 대한 일화였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자였을 때 상대 진영에서 케네디 대통령을 공격했던 부분이 대학 시절에 컨닝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겨우 그 정도가 케네디 인생의 오점이자 흠결이었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물론 책에 언급된 내용이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 외의 문제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미국에서는 컨닝이 부정행위이고 이는 큰 문제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냥 젊었을 때의 치기이고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컨닝이 대선 후보의 인생 오점이라니 그만큼 인생을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다라는 이야기이겠죠. 케네디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때의 잘못을 발판 삼아 그 뒤로는 더욱 성실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조차도 참 좋게 보이는데요. 그리고 보면 우리 주위에는 말도 안 되는 잘못을 하고도 이를 인정하기보다는 회피하고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케네디의 모습이 대단하고 신기하게 비춰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책이 이야기하는 하버드 정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법은 우리도 아예 모르는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실천하고 살기 쉽지 않은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몸소 실천하고 성공해내는 사람이 드문 것이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그냥 내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고 내 스스로가 난 최선을 다했고 이만하면 만족해 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내가 되도록 오늘도 애써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라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즐거운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